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예방은 물론 발생했을 때 빠른 치료가 중요한 거죠. 특징적인 증상으로 가슴 통증이 지적되지만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명치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골든타임이 강조될 만큼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어떤 증상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증상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대사장애 위험을 알리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흔히 피떡으로 얘기하는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데요. 혈전이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불립니다.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위험에 대한 부담이 큰 질환인데요. 특징적인 증상은 없을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근경색도 부담스러운데요. 급성이라는 단어까지 붙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정말 급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뭐 암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급성 심근경색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3분의 1이 벌써 사망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심근경색이 생긴 시간이 그러면 뭐 열흘이냐 한 달이냐가 아니라 한 20분 30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 왔을 때 벌써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마침 병원에 와서 그 치료를 잘해도 10 내지 15%는 또 빠른 시간에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빨리 오셔야 되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심근경색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심근경색이 지나갔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었거나 한번 네. 심근경색을 치료한 분들이라서 좀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치고 빨리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은 응급 상황이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심근경색 얘기할 때 관상동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작은 심장혈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그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이제 휘발유가 잘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휘발유 통해서 엔진까지 가는 그 휘발유 관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예를 들면은 네. 심장에 딱 3개가 있는데 그 관의 굵기는 제일 큰 게 한 4mm.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3mm, 2mm 줄어들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아주 가늘어지죠. 그래서 사실 3mm면은 작은 혈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혈관들이 갑자기 막히는 거죠. 그냥 서서히 막히면은 되게 빨리 병원도 가고 그러시는데 네. 갑자기 막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상동맥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왜 막히는 건가요? 그 제일 많은 원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흡연, 그다음에 담배 많이 피는 거, 고혈압, 당뇨, 뭐 협심증 있는 분들. 근데 또 그런 거 별로 없이도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나 그 우울증 아니면은 막 좌절감 같은 때도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CT도 찍어보고 조영술도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2주 전에 종합검진해서 다 했는데 혈관도 좋습니다. 동맥경화 조금 있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2주 후에 응급실로 심근경 실려온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협심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점점 좀 좁아져서 피가 안 가서 빨리 걸을 때 이제 가슴이 아프거나 숨차고 쉬면 좋아지는 건데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뭐 조금 있거나 조금 더 있는 분이다 이런 건 동맥이 갑자기 툭 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덩어리가 혈관 벽에 있는데 거기에 얇은 막이 싸고 있는데 그 얇은 막이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제일 많은 게 이제 갑자기 화가 나서 반대를 막 한갑피던 비는 새갑을 피거나 화를 많이 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IMF 때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직전에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 동맥관을 싸고 있던 얇은 막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기어 나오니까 큰일 났네,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오지 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소판, 백혈 같은 게 모여들어서 네. 눈덩이처럼 이제 피떡을 만들어서 그걸 막다 보니까 혈관이 다 막혀서 이게 이제 피가 한 방울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가 안 오니까 엔진이 털털거리다 섣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무서운 게 좀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네. 그 검진에서도 괜찮다고 그러고 외래에서도 좋았다 그러는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 증상을 잘 알고 특히 이제 이런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대비를 조금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혈전이 생기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혈전이 급성으로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떡이 그냥 이 1, 2분 만에 생기는 건 아닌데 네. 급격한 스트레스나 이제 아주 또 무리하게 등산 다니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막 그 안 다니던 산을 무리하게 올라서 보면 혈압이 올라오면서 그 동맥경화가 터지는데 이게 터지면은 이제 10분, 20분, 30분, 한 40분, 한두 시간 내에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2시간이면 급성이죠. 뭐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등산하다가 헬리콥터로 실려오는 분도 있고 네. 또 마라톤 하다가 실려오는 분도 꼭 1년에 몇 명씩 있고 그러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급성으로 온다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까? 정말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이 이 증상이 오면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전 처음 가슴이 막 거기 이 진 누르는 것 같다, 네. 딱 벌어진다, 붓기로 막 찍는 것 같다, 어떤 할머니들이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30-40%에서는 가슴이 안 아프고 배가 많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혈관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양쪽 목이 조인다 그러는 분들은 아주 정형적인 심근경색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배가 아프다, 양쪽 목이 조인다, 그 외에 이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가슴 통증이 지속이 되는 시간도 잘 살펴야 될까요? 네, 협심증 환자들은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제 빨리 걷거나 등산 갈 때 가슴이 아프면 되게 쉬잖아요. 네. 그러면 또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심근경색은 혈관이 거의 100% 막혀 있기 때문에 쉬어도 가라앉지 않고 15분 이상, 그렇군요. 20분 이상. 그래서 벌써 20분 지나면은 이때는 119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가 아는 빨리 거기 가까운 그 시술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조금 문제가 당뇨가 심하고 오래된 분들은 또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오래되시면 신경이 마비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통증은 전혀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선생님 숨이 차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이제 심장 추축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없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고 메시급도 할 때는 나 심근경색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군요. 제일 많은 증상이 나 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안 먹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혈피떡이 막 생기고 시작하는 증상일 수도 있고, 네. 제가 봐도 이 증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 특히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이런 증상이 많은데, 이 피곤하고 네. 좀 미식겁고 그냥 기운 없고 자꾸 눕고 싶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증상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좀 노래진다는 거는 이거는 이 심근경색이 거의 오고 있거나 금방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혈류가 떨어지면은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맥이 느려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고 이렇게 식은땀도 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나시고 원래 이제 본인이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빨리 주변에 상의를 하셨든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체한 거 같다가 가장 많고 이제 피곤하고 메스껍고 기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의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체한 게 금방 좋아지질 않고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상이 안 좋아지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통증까지 조금씩 동반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눕고 싶다. 그리고 좀 어지럽다. 식은땀이 난다 할 때는 본인이 응급실을 가시거나 네. 아니면 가족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개는 체했어도 우리가 뭐 좀 물을 먹든지 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심근경색 앓으신 분이 두 번째 올 때는 빨리 오세요. 아. 선생님 전에도 체한 것 같았다가 뚫었는데 이번에 또 그래서 이게 빨리 입원해서 촬영해 보면 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이제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있는 분, 뚱뚱하거나 운동 싫어하거나 그다음에 혈압 당뇨 있는데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오면은 체했다고 생각보다는 네. 나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심근경색은 급사하는 병이잖아요. 네. 바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아니면은 다행이신데 그때는 빨리 가서 일단 병색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가슴 통증을 떠올리기 때문에 다른 여러 위험 증상들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좀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노래진다 이러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꾸 배가 아프시다고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왜 배가 아프냐면은 그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떨어지시면 꼭 복통이 오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환자가 이제 가족들이 어디 식사하다가 화장실 가서 안 와서 가보면 거기 이미 이제 거기 돌아가서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이 쓰러지시면은 꼭 이렇게 바지를 열어보시고 변을 보신 흔적이 있으면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시술하다가 갑자기 혈압 떨어지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변이 마려요 하면은 응급 상황으로 바로 돌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헬스클럽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하다가 나 저기 식은땀 나고 배 아파요 하면은 꼭 누가 같이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네. 식은땀이 나고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특히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될 때. 네. 근데 가슴 통증이 이제 그렇게 20분 이상 지속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턱이나 양쪽 팔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요. 네네. 왜 왼쪽 팔이 아프냐면은 왼쪽 팔 중에서도 그 왼쪽 팔 안쪽으로 아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글로 가는 신경이 심장을 한번 같이 겹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시면은 그 신경이 자극되면서 그게 왼쪽 팔하고 목 쪽으로도 뻗치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 발작이 올 때마다 치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세요. 아래쪽 이가 아프시다 그래서 치과만 열심히 또 다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팔이 아픈 경우는 아주 드물고 왼쪽 어깨와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럴 때는 내가 혈관이 이게 협심증이 심하지 않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이제 119 신고겠죠.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119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오고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그럼 119를 타고 이제 어느 병원을 가냐 문제인데 절대로 자기가 다니시던 내과나 그런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술을 빨리 해보고 조영술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시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네. 잘 아시지만 지금 요즘에 그 의료 문제 때문에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아주 1,000대가 넘는 대학병원에서도 밤에는 심근경색 응급시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위험도가 좀 있다 할 때는 꼭 미리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 이 심근경색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떤 게 있나. 네. 물론 119도 알고 있지만 119도 환자를 모시고 신문에 많이 나지만 여기저기 전화해서 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대학병원에서 밤에 안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많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병원 혼자 가셔도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 방송 들으시면서 나중에 우리 동네는 어디가 가능한지 보건소나 어디다 가면 꼭 아니면 다니는 그 자기 주치의 선생님한테 네. 알아서 내가 만약 쓰러지면은 어느 병원 제일 가까운 데로 가자고 얘기를 꼭 해다오. 아니면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시술 안 하는 병원 가서 또 심전도 찍고 또 앰뷸런스에서 부르다 보면 30분, 1시간 지체야 되는데 이건 1분이 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 5분이 더 급하기 때문에 빨리 그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네. 가까운 곳에 응급 심근경색 시술이 가능한 곳을 미리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 또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은 없고, 만약에 이제 심장이 쓰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환자분이 어지럽다 그러면은 집에 혈압기가 있으면 혈압을 얼른 재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리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혈압이 그 다리에 있는 피가 그 심장으로 가서 혈압이 올라가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호흡이 괜찮은지 의식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시다가 만약에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이 없어지면은 그땐 바로 그 심장 마사지 우리 그 많이 배웠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차분히 해가지고 119 올 때까지 이 혈류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죠. 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은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앞서 흡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험 요인들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뭐 대사 질환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이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또 가족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헬스를 뭐 매일 2시간씩 하는 분들도 해보면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40대 심장마비 있었다, 뭐 사촌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이에요, 흡연. 네. 근데 심근경색이 와서 마침 병원에 잘 도착해서 스텐트 시술을 잘 받고 회복되셨는데도 또 집에 가서 그날부터 담배 피는 그래갖고 또 피떡이 생겨서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담배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다가 끊으시는 걸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배가 많이 나왔으면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서 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네.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처음 3개월, 6개월은 그 약을 끊으시면은 우리가 이거 스텐트가 이쪽에 금속이잖아요. 네. 금속이 혈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떡이 생겨서 다시 또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댁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임의로 약 끊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금연 중요하고요. 가족력도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근에 보면은 거기 우리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세요. 여자분이신데 네. 아주 뭐 군살도 없으시고 매일 운동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은 건강검진했더니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동맥경화가 혈관이 30% 막혔다고 오신 거예요. 네. 그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46살에 스텐트 넣으셨고
어머님 언니도 넣었고 뭐 쭉 나오세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사촌까지 물어보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동맥경화가 빨리 오는 집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네. 필요하면은 뭐 담배를 피시면 그것도 빨리 끊고 물론 운동은 하셔야 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약을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은 오래오래 건강에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뭐 굉장히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잘 받아들여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지요. 네. 네. 그 심근경색의 위험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종합검진을 굉장히 아주 고액을 들여서 했는데도 괜찮다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도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거는 경동맥 초음파. 우리 목에 보면 이제 동맥이 만져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팔에서 만져지는 만드는 동맥은 두께가 2.5mm밖에 안 되는데 경동맥은 한 10mm 돼요. 1cm. 네. 그리고 굉장히 길죠. 목 따로 쭉 만져지니까. 그래서 또 피부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경동맥을 찍어봐서 깨끗하면은 거의 뇌나 심장도 거의 깨끗하시고 네. 거기 한 30% 40% 막혀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거의 뇌나 심장에도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시고 이제 50세가 넘은 분이라면은 우리 가족력이 꽤 있다. 네. 부모님이나 그럴 때는 관상동맥 조용 CT라는 게 있으세요. 네. 이제 그걸 하시면은 심장혈관의 세계가 다 잘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위험해 보이는 퍼질만한 그런 동맥경화반 같은 게 있다 할 때는 또 철저하게 약도 드시고 말씀드린 대로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리하게 안 가던 등산을 높은 데를 가거나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운동해야 되겠다고 그냥 막 달리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주변 가족한테도 꼭 얘기를 해놓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얘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많이 갑자기 쓰러지면은 어느 병원으로 나를 빨리 좀 이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갖고 있던 혈압, 당뇨를 잘 치료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풀으셔야 돼요. 네. 많이 걷고 파란 하늘 보시고 요즘에 이제 나뭇잎도 파랗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은 혈관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십니다. 네. 네네. 그리고 약 꼭 챙겨 드시라고 하셨는데요. 심근경색으로 시술과 같은 치료를 받은 분들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지 않나요? 몇 가지 약은 평생 드셔야 돼요. 네. 이제 기본적인 게 아스피린 계통 피 엉키지 않는 약이고 대개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더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을 아주 낮춰놔야지 재발은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콜레스테롤 약은 심장에만 듣는 게 아니라 뇌랑 다른 혈관에도 전부 다 같이 듣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뇨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그쪽 약을 드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심근경색이 있으셔서 이제 스텐트 시술했을 때는 네. 아스피린 외에 또 하나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최소한 6개월을 같이 드시다가 네. 나중에 좋아지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근데 임의로 환자분들이 끊으세요. 나 아프지도 네. 않은데 왜 약을 먹어서 나중에 또 응급실로 실려오시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약은 꼭 드셔야 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좋게 해서 많이 걷고 야채 많이 드시고 네.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사증후군이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또 고혈당도 있죠.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들을 때 건강상의 경고를 받은 듯한 느낌인데요. 대사증후군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검진 결과를 들을 때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장애,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사증후군, 대사장애를 말하는 거죠? 대사자가 아무래도 들어갔으니까요. 네. 대사가 뭐냐? 네. 섭취한 영양물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합성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바로 그 대사질환 중에서 특히나 비만과 이로 인해서 생긴 인슐린 저항성으로 대사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으면요. 건강수치라든지 생활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중년 이후에는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우선 대사증후군 얘기를 들었어도 사실 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닐까? 그런데다가 나이 먹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건데요. 실제로 대사증후군의 경우 물론 젊은 연령층부터 다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만하고 연관되어서 네. 나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나이 들면 복부 비만 증가하면서 네. 대사증후군 발생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을 때는 네. 즉 관리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심장병 즉 콩팥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네.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잘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주는 위험 신호랄까요?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사라는 것,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거를 우리 몸에서 잘 분해하고 네. 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대사가 만성적으로 장애가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오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혈압이 높다거나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동반된다거나 네. 아니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만이 생기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동맥경화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나타나게 될 때 네.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죠. 네. 결국은 한순간에 어느 한 번 급성 대사 이상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대사장애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축적돼서 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만성 대사장애로 불리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도 없지 않고요. 네.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 감소, 뭐 저체중 출산화 이런 경우도 역시 대사증후군이 오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다른 합병증 오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냐 싶을 정도로 보통 5가지 기준을 잡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허리 둘레를 측정합니다. 즉 네. 복부 비만을 간접적으로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혈액 중에서 중성 지방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15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소위 말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남자의 경우 40 미만, 여성의 경우는 50 미만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세 번째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 됐을 때 네. 혹은 현재 고혈압약을 잡수고 있는 중이면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로 공복 혈당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혈당 강화제, 혈당 조절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이 기준에 합당되고요. 이상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둘레, 중성지방 농도, 좋은 콜레스테롤의 여부, 혈압, 공복 혈당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진단 기준이 모두 만성적인 부분이라서 걱정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5가지 기준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은 네. 그 자체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바로 전형적인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네. 아직은 혈압약 먹지 않더라도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성적으로 신장, 즉 콩팥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또 혈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장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그런 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발생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게 바로 이 대사증후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대사증후군의 기준 자체가 각각으로 봐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으로 묶어서 얘기가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증후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병세가 복합적으로 나올 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혈압 상승, 혈당이 올라가는 고혈당, 네. 혈청의 지질 이상,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네. 그 결과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이런 위험도를 높이는 위험인자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단일 질병이 아니고요. 환경적 인자가 매우 중요하지만 유전적 소인도 다소는 겹쳐 있는 포괄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 뇌혈관 질환, 콩팥이 망가지거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사를 방해하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음에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 합병증이 지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합병증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현재 내가 증상이 없고 약간 숫자상의 이상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즉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증상이 대부분 없다는 게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버려 두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장 큰 것은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혈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뇌혈관 네. 여기에 문제가 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것 외에 콩팥이 망가지는 만성 심장질환 그리고 또 더해서 지방간 당연히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네. 뇌혈관 질환의 결과로 혈관성 치매도 역시 동반되기가 매우 쉽겠죠. 네. 그리고 지방간 당연히 동반될 거고요. 네. 이런 합병증들이 하나하나 치사율을 매우 높이는 질환들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관리,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질환들 외에도 대사증후군이 암 발생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도 맞나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비만과 연관되는 것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암으로 유명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유방암이고요. 하나는 대장 직장암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네.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젊은 연령층에서조차도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무려 53% 높아진다는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특히나 대사증후군 관련 항목 개수가 많아질수록 네. 대장암 위험도가 더 많이 늘더라 하는 그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위암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국내 연구 결과가 역시 2023년도 발표된 것이 네. 위암 발생 위험도가 26%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또 국내
국내 연구에서 약 10만 8천 명을 9.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로 보더라도 대장암 유형의 발생 빈도가 53%, 26%까지 더 높아지니까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더 열심히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만성 신장 질환 여기에 또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위험을 인지해야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뚜렷한 증상이 없잖아요. 네. 굳이 꼽는다면 뭐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이나 뭐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네. 혈압이 전에보다 좀 오른다 이 정도니까 사실은 증상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 비교를 해서 조사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 네.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007년도부터 2009년 대비 그 이후 기간 2019년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약 10여 년 지난 다음을 조사를 했더니 네. 그전에는 한 22%였는데 24.9%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이다. 네. 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네.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혈당이 자꾸 오르고 있더라. 요 두 가지가 증가하면서 대사증후군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봤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가 보이는데 특히나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네. 70세 이상 고령에서는 절반 정도가 대사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놀라운 게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떤 재택근무나 활동 축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팬데믹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더니 역시나 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 네.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량하고도 관계가 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증가세가 더 뚜렷하다는 거 그리고 가구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았다는 거 담배를 피는 사람 네. 그리고 음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역시 유병률이 높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역시나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젊은 층도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70대 이상은 절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복부 비만,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의 위험에서 지적되는 비만도 뱃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다이어트에 진심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복부 비만이 또 많아지셨을까요? 사실 그 다이어트에 진심인 분들의 약간의 우리 이제 그 홀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체중 숫자만 갖고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 이건 뭐 키까지 포함한 거지만 사실은 이미 비만협회에서도 세계 비만협회에서도 체중과 체질량 지수만으로 비만을 쉽게 정의하거나 임상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되게 다이어트에 진심인 분들이 일단 숫자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체중 숫자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건강을 호전시키는데 모든 게 확인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뱃살, 즉 복부 비만이 내장 지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체질량 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복부 비만의 정도가 오히려 만성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 자체보다도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더 유념해야 되고요. 다이어트에 매우 진심이더라도 사실은 이런 복부 비만이 더 중요하다. 몸무게, 체중계 숫자만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마른 비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데 지방률이 높으면서 지방이 복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요런 게 바로 전형적인 예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었다가 갑자기 살쪘다가 할 때 역시나 지방만 늘어나면서 복부 비만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너무 체중계 숫자만 연연하지 마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중년 이후에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확실히 연령대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20대는 8.7%, 네. 30대는 19.3%, 40대는 26.7%, 네. 그리고 50대는 34.2%,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49.1%로 거의 절반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아지면 증가하는 거는 맞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덜 많지만도 20대에 8.7%나 있다는 건 놀랍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30대도 거의 20%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하시고 네. 젊어서부터 문제가 되면은 안 좋은 상태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치사율이 높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젊은 분들도 역시나 대사증후군 유념하시고 특히나 복부 비만, 고혈당, 유병률이 증가하는 판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운명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